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올해 12월 달에 네. 이제 뭐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의회 선거가 있다 보니까는 금리 인하 압박을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과연 연준 의장이 실제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저는 그건 좀 쉽지는 진짜 네. 않은 건 같아요. 실제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경기에는 좋아지겠지만은 물가 자체는 다시 반등할 리스크가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제 1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라든가 PCE 물가 지수를 보면 어쨌든 반등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홍해 지역에 이제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물류 비용이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연준 의장이 단순하게 물가가 아닌 선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1970년대 했던 실수, 물가 따라서 금리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런 실수를 좀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선거를 위해서 더 줬는데 또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왜 물가를 못 잡았냐? 그랬을 때 과연 이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모든 리스크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저는 조금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채권으로 치유하는 수요일, KB증권 리서치센터 임재균 투자전략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채권 시장 전반적인 날씨랄까요? 분위기부터 좀 진단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좀 금리가 1월, 2월 금리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네. 저희는 3월 월간 전망에서도 제목을 썼는데 이제 마지막 꽃샘추위다. 조금 더 이제 3월 달에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은 오히려 이제는 좀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좀 매수하는 조건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FOMC를 이제 기다리면서 그거에 앞서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에서의 언급, 네, 맞습니다. 출석, 이 네. 부분과 그리고 고용 지표 네. 이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이 재료들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제롬 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하고 내일 이제 네. 이제 양 이틀간. 의원 네. 이제 출석을 해서 이제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상황인 건데, 최근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잘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다만 좀 빠른 금리 인하보다는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는 돼야지 인하를 할 수 있다. 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연준 의장의 발언도 사실은 시장이 뭐랄까 되게 기대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쉽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최근에 미국의 지표들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1월달, 2월달까지 지표들을 잘 보면은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물가 둔화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금리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좋지는 않겠죠. 근데 문제가 이게 1월 달과 그리고 현재를 네. 좀 비교를 해보면은 1월 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3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리고 3월 5월, 6월 해가지고 연말까지 매 회의마다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좀 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가 크게 내려왔던 상황인 거고,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2달가량, 3월 달이다 보니까 2달가량의 이제 지표들을 확인을 하면서 진짜 연준이 빠르게 인하를 할 이유가 없네. 미국의 경기를 보니까 너무 좋아. 고용 같은 경우도 1월 달 굉장히 잘 나왔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도 빠른 인하를 이제 많이 금리 인하를 후퇴를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금리 인하 시점이 원래 이제 3월 달까지 반영을 하고 있다가 6월 달 혹은 7월 달까지 이제 인하의 시작을 6월 혹은 7월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초에 최대 6차례 이상까지도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3차례 정도까지 연내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이제 작년 12월 FOMC에서 발표한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랑 비교를 해보면은 네. 연준 위원들 대부분이 이제 중간값이라고 하죠. 중간값이 이제 3차례 인하 전망이었어요. 올해 3차례 인하 전망이었으니까는 작년 12월 FOMC와 그리고 지금 시장의 3차례 인하 전망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좀 후퇴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연준 위원들도 계속해서 연내 인하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하가 완전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맘때쯤에 인하를 못하는 거 네. 아니냐라고까지 후퇴가 됐었는데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근데 이제 그 출석을 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앞서서 계속해서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연에 레이러라고 표현하는 연준 네네. 위원들이 좀 다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파월 의장도 선을 긋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지만 이게 선거의 계절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쪽에서 어떤 조기 인하에 대한 압박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다수 있더라고요.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도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네. 선거가 있다 보니까 올해 12월 달에 네. 이제 뭐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의회 선거가 있다 보니까는 금리 인하 압박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컨센서스로 받아들여 있고, 근데 그렇다고 과연 연준 의장이 실제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저는 그건 좀 쉽지는 진짜 네네. 않은 건 같아요. 결국에는 뭐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과연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실제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경기에는 좋아지겠지만은 물가 자체는 다시 반등할 리스크가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지금 보면은 1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라던가 PCE 물가 지수를 보면 어쨌든 반등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상품 쪽에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 몇 달간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약화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홍해 지역에 이제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물류 비용이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연준 의장이 선거 때문에 단순하게 물가가 아닌 선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1970년대 했던 실수, 물가 따라서 금리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런 실수를 좀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좀 오명을 뒤집었을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선거를 위해서 더 줬는데 또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정치인들은 또 이제 탓을 할 거 아니에요. 왜 물가를 못 잡았냐. 그랬을 때 과연 이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모든 리스크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저는 조금 그거는 쉽지는 않을 거는 같습니다. 네. 이번 이틀간 있는 이 의회에서의 발언 이런 체크 포인트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간밤에도 보면 10년물 미국의 10년물 금리 보면 4.1대까지 네.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레벨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지금 레벨대 같은 경우는 좀 보면은 많이 좀 내려오긴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올라갈 륨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연말까지 놓고면은 지금 들어가는 상황 지금 이제 매수를 하는 상황도 적절한 전략이라고는 보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조금 더 이번 달 내에서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이제 미국채 금리가 조금 내려간 모습은 아무래도 이제 3월 들어서 나왔던 지표들 저번 주에 나왔던 ISM 서비스 그 제조업 지수 그리고 어젯밤에 나왔던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가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경기도 어쨌든 간에 성장은 버티긴 하는데 작년 하반기 성장을 보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런 강한 성장이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GDP 나오라고 해서 애틀랜타 연은에서 1분기 성장을 추정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3.0%였거든요. 1분기가. 근데 이게 지표들을 나올 때마다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지금 2.1%까지 이제 하향 조정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성장에 대한 눈높이 자체도 조금 많이 낮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많이 좀 연초에 비해서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네. 후퇴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인하를 어쨌든 한다라는 건 공통적인 의견인데 그렇다면 채권을 빨리 사두자라는 심리도 좀 있는 겁니까? 사실은 많습니다. 많아요? 네, 굉장히 많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작년, 재작년 거의 한 2, 4년 동안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만 네. 봐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물론 이제 작년 10월 달 미국채 10년 금리가 5%대까지 올라갔던 것보다 지금 레벨은 많이 낮아져 있긴 하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짧게는 10년, 20년까지 봤을 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가 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높은 레벨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인하를 하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야지 금리가 높다. 그리고 지금 사면은 연말에 금리가 내려갈 테니까니 금리가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채권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네. 사자라는 이런 수요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들이 보시면은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1월 달, 2월 달에 국채뿐만 아니라 회사채들 발행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이 다 소화가 됐어요. 어, 그 소화가 됐다는 것 자체가 수요가 투자자들의 수요, 지금 사야 된다. 그리고 지금 사는 게 연말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수요들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발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금리가 좀 내려가는 모습들, 올 상승 압력은 좀 덜하고 금리가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수요가 강한 상황이네요. 네네. 어쨌든 그러니까 시점이라든지 횟수는 좀 후퇴하고 네. 좀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할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런 심리가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일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위원님. 어떤 사람 디플레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뭐 선언한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물가가 거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간 네. 저물가였던 상황인 거고,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등 이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가장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21년, 2년, 3년 이럴 때 다른 나라들이 긴축을 굉장히 할 때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는 아직 안 된다, 디스플레 아직도 물가 둔화 낮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초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했었는데. 근데 일본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물가가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핵심 물가 같은 경우가 이제 3%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특히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이제 4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4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도 이제 보면은 연말이 되면은 이 기업들이 임금 협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임금 협상을 해서 1월 1일부터 올라간 임금이 적용이 되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4월 달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는 3월 달에 임금 협상을 합니다. 3월 달에 임금 협상을 하면은 4월부터 임금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겠죠. 이거에 따라서 조금 일본이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언급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물가가 이미 핵심 물가 같은 경우 3% 넘게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일본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크게 높여주게 되면은 이것들이 추가적인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실제로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4월부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임금을 좀 크게 올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걱정하는 임금과 물가 간의 이제 상관관계, 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서 임금이 오르는 이런 악순환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 BOJ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초완화적인 정책을 점점 정상화하고 있죠. 사실 작년부터 이미 그 타겟 밴드를 점점 넓히면서 정상화를 하고 있고, 4월 달에 BOJ가 마이너스 금리, 지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인데 이거를 제로로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컨센입니다. 그럼 왜 3월이 아니라 4월이냐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3월 달에 임금이 올라가는 폭을 보고 BOJ가 4월 달에 결정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게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정부에서도 네. 공식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을 탈출을 공식화하겠다라는 게 조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일단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을 하고 있고, 그 이유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정부는 지지율이죠. 지지율은 결국에는 경제의 상황인 거고, 일본 정부가 만약에 디스인플레이션을 탈출을 공식하게 되면은 중앙은행이라던가 아니면 정부의 이런 지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자체가 조금 더 긴축적으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경제에는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지지율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선언에 대해서 일본에서 왜 한다, 뭐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일본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임금 협상을 춘투 기간이라고 보통 부르더라고요. 그 네. 전후로 해서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임금 협상 폭을 좀 보면서 4월에 어떤 결정 나올 수가 있다. 4월 BOJ를 좀 잘 봐야 되겠네요. 네. 우리나라 통화정책 방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내신 걸 보면 3월 마지막 권쌤주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나 전략을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국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금통위 통화 정책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앞당겨지면서 네. 사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 다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리면서 한국은행도 좀 늦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한미 기준금리에 따른 환율 시장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근데 여전히 한국은행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가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물가 경로를 고려를 하면은 한국은행의 인하 시기는 빨라야 3분기. 상반기는 진짜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월 금통위에서 보면은 6명의 금통위원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3개월 내에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사실 이 부분이 저도 그렇고 사실 시장에서도 굉장히 조금 도비시하게 받아들였던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금통위 당일에 기자회견을 거치면서 금리가 계속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 연준과 별개로 한국 자체만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앞당겨질 수 있는 상황들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한은 총재께서 그때 조금 금리 인하를 빠르게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들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민간 소비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열어놔야 된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한 번의 금통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한은 총재가 한국은행은 전체 경제를 바라본다. 그리고 부동산 PF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이거 미시적 대응하겠다. 그러니까는 부동산 PF 문제에서 뭔가 금융불안이 생기면은 금리 인하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는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스탠스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한국은행은 여전히 조금 상반기에 인하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하반기나 좀 인하가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조금 이제 톤을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 한국은행의 최종 기준금리가 3개월 내인데 이게 그 전까지 6명의 다 인상 그리고 동결 한 명의 인하로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시장 입장에서는 점점 한국은행도 스탠스가 완화적으로 바뀌고 있네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조금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매수 수요가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전히 조금 금리가 올라갈 때는 조금 매수를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와중에 조금 전에 2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인데요. 3.1%대 상승으로 속보로 발표가 됐네요. 한 달 만에 다시 3%대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 임재균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